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어젯밤 자다가 문득 눈을 뜨신 적 있으신가요? 새벽 3시, 4시, 어둠 속에서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하셨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 아니면 이런 생각.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언제쯤 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오늘은 환갑을 넘어선 우리가 이제는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제목이 조금 자극적으로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베풀면 안 된다는 말이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죠.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이것이 결코 이기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노년을 살아가기 위한,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어깨에 힘을 빼시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나를 위한 시간을 내고 계십니다.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우리의 에너지는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밤을 새워 일해도 다음날 또 일어나 달릴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면서 부모님 봉양하면서 직장 일까지 해내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또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고 나면 다음날 허리가 펴지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을 두세 개만 연달아 잡아도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됩니다. 저녁 식사 준비만 해도 다리가 붓고 장을 보고 오면 이틀은 쉬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그렇게 자꾸 자신을 밀어붙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올해 65세 되신 분인데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한다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손주 둘을 돌봐주셨습니다. 아침 식사 챙겨주고 유치원 등원시키고 낮에는 빨래와 청소, 저녁에 데려와서 저녁 식사에 목욕까지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며느리가 힘들잖아라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그분의 몸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은 아프고 혈압은 올라가고 불면증까지 생겼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도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계속하셨습니다. 애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데 내가 안 하면 애들이 직장을 그만둬야 해라는 생각 때문에요. 결국 어느 날 손주를 안아 올리다가 허리를 삐끗하고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고 3주간 입원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야 가족들이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무리하고 계셨는지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계신 3주 동안 아들 내외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직장 시간을 조정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알아보고 서로 분담해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할머니는 퇴원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없어도 애들은 해낼 수 있었구나.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에너지는 이제 무한하지 않습니다. 예순을 넘기면서 우리 몸은 정직하게 말합니다. 이제 좀 쉬어야 해라고요. 젊었을 때처럼 자꾸 퍼주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돌볼 여력이 남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이 이런 안내를 합니다. 비상시에는 본인의 산소 마스크를 먼저 착용한 후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환갑을 넘긴 우리에게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나를 먼저 챙기는 것,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입니다. 건강한 내가 있어야 오래도록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과도하게 베풀다 보면 베품의 순수성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베풉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게 기대가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당연히 고마워하겠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사람도 나를 생각해 주겠지. 명절 때는 당연히 연락이 오겠지. 생일 정도는 챙겨주겠지. 그런데 상대방의 반응이 우리 기대와 다르면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인사 한번 제대로 없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 손주 10년 키워줬는데 이제 크니까 할머니는 필요 없대.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베품은 원망으로 바뀝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73 되신 어머니였는데 딸네 집에서 12년 넘게 손주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 그 작은 손을 잡았던 감동을 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손주들이 예쁘고 딸을 돕는 것이 좋았다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분의 마음속에는 점점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딸은 당연하다는 듯이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엄마, 오늘 야근이야. 애들 재워줘 하고 전화 한 통이면 끝이었습니다. 감사 인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손주들도 커가면서 할머니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중학생이 된 큰 손주는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라 몰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내 인생의 12년을 딸을 위해 바쳤어요. 내 허리가 휘고 내 무릎이 망가지는 걸 알면서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나는 뭐였을까요? 그냥 무료 보육원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순수했던 베품이 의무가 되고 결국 원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다른 할머니는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손주를 봐줄 수는 있어. 하지만 일주일에 3일만. 그리고 오후 5시까지만.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하거든. 처음에 며느리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했기 때문에 오히려 좋았습니다. 다른 대안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이 할머니는 3일은 손주를 사랑으로 돌보고 4일은 자신을 돌보셨습니다. 그 4일 동안 친구들을 만나고 수영을 배우고 등산도 다니셨습니다. 그러니 손주를 볼 때도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손주를 대해주셨으니까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진정한 베품은 내가 여유가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희생하면서까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베푸는 것이 괴롭고 원망스럽다면 그것은 이미 베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짐입니다. 그리고 그 짐은 결국 관계를 망칩니다. 예순을 넘긴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기쁘게 베풀 수 있는 만큼만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베품이 아름다운 선물로 남습니다.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합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과도한 베품은 상대방의 자립심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돕고 싶어 합니다. 특히 자식들에게는 뭐든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해줘야지.
애들이 고생하는 걸 어떻게 봐. 내가 있는데 내가 해줘야지. 이런 마음 너무나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주면 그 사람은 스스로 해낼 기회를 잃습니다. 제가 아는 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들이 올해 46인데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집 대출금 매달 100만 원씩 갚아주고 손주들 학원비 월 80만 원 대주고 명절 때마다 용돈 200만 원씩 주십니다. 1년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해 봤더니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아들이 힘들까봐 그래요. 내가 여유 있을 때 해줘야죠. 하지만 정작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46이 되어서도 스스로 재정 관리를 하지 못합니다. 계획 없이 씁니다. 카드값이 밀리면 부모님께 손을 벌립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와 돈 문제로 싸우면 우리 아버지한테 말하면 돼 합니다. 이것이 과연 그 아들을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들이 성장할 기회를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봤습니다. 제가 아는 다른 어머니는 아들이 35살 되던 해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그동안 많이 도와줬지? 이제 너도 중년이야.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살아봐라. 엄마는 이제 엄마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 아들은 충격받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래? 나 아직 힘든데.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35이야. 아빠는 35에 이미 너를 키우고 있었어. 너도 할 수 있어.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서운해했고 어머니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스스로 돈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그 아들은 말합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그렇게 안 했으면 나는 평생 철없이 살았을 거예요. 고마워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계속 도와주면 상대방은 의존하게 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기회를 잃습니다. 사랑과 과잉 보호는 다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끼 새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미 새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때로는 아예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잔인해 보이지만 이것이 새끼가 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든 손주든 심지어 배우자든 계속 모든 것을 다 해주면 그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습니다. 예순을 넘으면 우리는 이제 한 발짝 물러서야 합니다. 도와달라고 할 때만 돕고 그 외에는 그들이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둬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에너지의 한계, 배품의 왜곡, 상대방의 의존. 모두 외부와 관련된 이유들이었죠. 다른 사람들, 관계, 상황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온전히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번째 이유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이제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꿈을 미뤄왔습니까? 20살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여행 가야지. 30살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40살 때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애들 대학만 보내면 나도 뭔가 배워야지. 50살 때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은퇴하면 그때 진짜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게 계속 미뤄왔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언젠가. 하지만 예순을 넘긴 지금, 정말 그 꿈들을 이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중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는 오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평생을 회사에서 일하셨습니다. 대기업 부장까지 지내셨죠.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늘 자신을 뒤로 미루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꿈이 있으셨습니다. 유럽 배낭여행, 특히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은퇴하면 꼭 가야지. 한 달 동안 천천히 걸으면서 내 인생을 돌아봐야지. 사무실 책상 서랍에 산티아고 지도를 넣어두고 힘들 때마다 꺼내봤습니다. 조금만 참자. 은퇴하면 갈 수 있어. 그렇게 30년을 일했습니다. 드디어 63세에 은퇴했습니다.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이제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퇴하고 6개월 만에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오래 걷는 건 무리입니다. 평지도 힘들 텐데 산길은 절대 안 됩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30년을 기다렸어요. 30년 동안 꿈만 꿨어요. 그런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까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요? 50살 때도 갈 수 있었는데, 55살 때도 괜찮았는데, 왜 나는 계속 미뤘을까요? 그분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섭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합니다. 아직 시간 있어. 조금 더 있다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환갑을 넘기면 시간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어제 예순이었는데 오늘 70입니다. 그저께 70이었는데 오늘 80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듭니다. 예순에 할 수 있었던 것을 70에는 못합니다. 70에 할 수 있었던 것을 80에는 못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던 곳이 있다면 올해 안에 가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다음 달에 시작하십시오.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전화하십시오. 하지만 애들이 아직 손이 필요한데. 하지만 돈을 아껴야 나중에 병원비로. 하지만 나이가 있는데 창피하지 않을까. 이런 핑계들은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부모를 위해, 회사를 위해,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아니,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후반부를 사는 지금,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내년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5번째 이유입니다.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내가 거절하면 상대방이 섭섭해하지 않을까? 내가 안 해주면 사이가 나빠지지 않을까? 나만 참으면 되는데 굳이. 그래서 힘들어도 계속 그래 하며 들어줍니다. 가슴속에는 불만이 쌓여가는데 겉으로는 웃으며 괜찮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관계를 지키는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경계 없는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8되신 시어머니와 38되신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무엇이든 다 해주려 하셨습니다. 집안일, 육아, 심지어 며느리의 친정일까지 나서서 도와주셨죠.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하면 병문안도 가시고 간병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고생하는 걸 어떻게 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줘야지. 처음 2년간
며느리는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지만 3년째 되자 뭔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해주고 싶어 하셨는데 며느리는 점점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해줄게. 넌 힘들잖아.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됐어. 내가 하면 더 빠르니까. 시어머니는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데 며느리는 간섭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애 엄마예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나는 며느리를 도와주려고 한 건데. 이 경우 누가 잘못한 걸까요? 시어머니? 아닙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신 일입니다. 며느리? 아닙니다. 자신의 공간이 필요한 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처음부터 건강한 경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것을 일방적으로 베풀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물었다면, 며느리야,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니?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것도 있니?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했다면, 어머니, 고맙지만 육아는 제가 할게요. 대신 가끔 제가 너무 힘들 때 반나절 정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렇게 명확한 경계를 세웠다면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건강한 경계를 세운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다른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결혼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우리 편하게 지내자.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녁 식사는 같이 하면 좋겠어. 하지만 육아나 집안일은 내가 주도해. 내가 도움 요청하면 그때 도와줄게. 나도 내 생활이 있거든. 며느리는 처음에는 조금 의외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명확함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서로 뭘 원하는지 분명해서 오히려 편해요. 제가 힘들 때 도움 요청하면 흔쾌히 도와주시고 평소에는 각자 생활하니까 서로 부담이 없어요. 지금 10년째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경계입니다. 건강한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문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열고 필요 없을 때 닫을 수 있는 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손주 돌봄을 부탁받았을 때 나쁜 대답. 그래. 엄마가 해줄게. 좋은 대답. 이번 주는 내가 약속이 있어서 힘들어. 다음 주 화요일이면 괜찮은데 그날은 어때? 친한 친구가 자주 부탁할 때 나쁜 대답. 그래, 내가 해줄게. 좋은 대답. 미안해. 요즘 내가 좀 피곤해서 쉬어야 할 것 같아. 다음에 내 컨디션이 좋을 때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운가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도 느껴지고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은 내가 좀 쉬고 싶어. 이번에는 미안하지만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를 더욱 존중하게 됩니다. 아, 우리 엄마도 엄마 시간이 필요하구나. 아, 이 친구도 자기 삶이 있구나.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만나게 됩니다.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희생이 아니라 존중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겁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환갑을 넘으면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봄이 있고 가을이 있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결정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72부터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셨습니다. 이건 아들 줄 거야. 이건 딸한테 의미 있는 거니까 남겨놔야지. 이건 이제 필요 없어. 필요한 사람한테 주자. 하나하나 정리하시면서 물건마다 담긴 추억을 정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계를 정리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사이가 틀어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분은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여보게, 나야. 오랜만이지? 그때 내가 잘못했네. 미안하네. 우리 나이에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않나? 한번 만나세.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 30년 전에 그 일이 얼마나 사소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화해했고 남은 시간을 좋은 친구로 지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을 하셨습니다. 아빠가 살면서 너희한테 못해준 것도 많고 상처 준 것도 있을 거야. 미안하다. 아빠도 처음 해보는 인생이라 서툴렀어. 그래도 너희를 정말 사랑했다는 건 알아줬으면 좋겠다. 자식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셨습니다.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셨습니다.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하셨습니다. 읽고 싶었던 책들을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그렇게 8년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80에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식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빠는 후회 없이 살았어. 해야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가.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미루지 마라. 장례식장에서 그분의 가족들은 슬퍼하면서도 어딘가 평온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준비된 마음으로, 정리된 마음으로 떠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예순을 넘기면 우리는 이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 건강한데 무슨,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정신이 맑을 때, 여유가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인생을 더욱 충만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물건을 정리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자식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모든 것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돌보느라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정작 나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6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의 에너지는 이제 유한합니다. 둘째, 과도한 베품은 순수성을 잃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자립심을 해칩니다. 넷째,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다섯째, 건강한 경계가 관계를 지킵니다. 여섯째, 우리에게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이유들이 하나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환갑을 넘으면 이제는 나를 먼저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이 이기적으로 들리십니까?
천만에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먼저 챙긴다는 것이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전혀 돕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가 먼저 충만해져야 다른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나눠줄 수 있다. 마치 컵과 같습니다. 빈 컵으로는 아무것도 따라줄 수 없습니다. 반쯤 찬 컵으로는 조금밖에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넘치는 컵은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주변을 적십니다. 억지로 쏟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넘칩니다. 우리가 나를 먼저 채우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넘쳐 흐르는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억지로 쥐어짜는 베품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도움.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는 선물. 이것이 진정한 베품입니다. 그리고 이런 베품은 나 자신이 행복할 때만 가능합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아니,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오늘부터, 아니,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들으시고 하나라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신만의 시간표를 만드십시오. 지금 당장 달력을 꺼내십시오. 일주일에 적어도 3일은, 하루에 적어도 이 시간은 온전히 나만의 시간으로 표시하십시오. 빨간 펜으로 크게 표시하십시오. 나의 시간이라고요. 이 시간만큼은 누구의 부탁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탁해도, 친구가 연락해도 미안하지만 오늘은 내 시간이야 라고 말하십시오. 이 시간에 무엇을 하든 괜찮습니다. 산책을 해도 좋고, 책을 읽어도 좋고, 명상을 해도 좋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려울 것입니다. 평생 그래라고만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 단 한 번만 거절해 보십시오. 고맙지만 오늘은 집에서 쉬고 싶어. 미안해. 지금은 좀 힘들어. 내일은 어때? 이번 주는 내가 약속이 있어서 어려워. 이렇게 말할 때 중요한 것은 길게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그냥 짧고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힘들 것 같아.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셋째, 하고 싶었던 것들의 목록을 만드십시오.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십시오. 제목을 적으십시오.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떠오르는 대로 적으십시오. 여행 가고 싶은 곳, 배우고 싶었던 것, 만나고 싶은 사람, 먹어보고 싶은 음식, 읽고 싶은 책.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이제 그 목록 중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고르십시오. 그리고 달력에 날짜를 적으십시오. 이번 달 25일 제주도 예약하기. 다음 주 월요일 서예 학원 상담 전화하기. 오늘 저녁 오랜 친구에게 전화하기. 구체적인 날짜와 행동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실행하십시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나만의 산책 30분. 이번 주 거절 연습 1번. 이번 달 미뤄온 꿈 하나 실행. 이 세 가지를 꼭 실천해 보십시오. 건강 챙기기와 감사하는 마음은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정기검진, 운동, 잘 먹고 잘 자기, 그리고 매일 아침 감사한 것 세 가지 떠올리기.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위의 세 가지를 먼저 시작하십시오. 예순을 넘어선 우리의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하자면 가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봄은 지났습니다. 여름도 지났습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은 어떤 계절입니까? 수확의 계절입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 흘려 가꾼 것들을 이제 거두어들이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30대에는 씨앗을 뿌렸습니다. 40대, 50대에는 땀 흘려 가꾸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60, 70, 80. 수확할 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밭에서 일만 하고 있다면 언제 수확한 것을 즐기겠습니까? 가을의 아름다움은 여유에 있습니다. 들판을 바라보며 아, 내가 이것을 다 이루었구나 하고 감탄하는 것. 그 결실을 가족들과 나누며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 그리고 조용히 앉아 평화로운 석양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가을의 지혜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5살 되셨을 때였습니다. 나는 6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15년째 나를 위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15년이 그 60년보다 더 행복해요.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도 들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많은 분들이 재산을 생각하지만 진정으로 소중한 유산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손주들이 우리를 보며 배웁니다. 만약 우리가 끝까지 희생하며 힘들어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그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며 건강하게 나이 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들도 배웁니다. 아, 나이가 들어도 행복할 수 있구나. 제가 아는 한 손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70살에 대학교에 다시 들어가셨어요. 평생 배우고 싶었던 문학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왜 그러시나 했는데 지금은 너무 멋있어요. 나도 할머니처럼 늙고 싶어요. 이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다음 세대를 위한 가르침이 됩니다. 나를 먼저 챙기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용서와 내려놓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를 안고 계십니다. 30년 전, 40년 전의 일을 아직도 붙들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으면 이제는 이것들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일들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남을 용서하고 나 자신도 용서하십시오. 나도 최선을 다했어. 그때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이렇게 말하고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걸을 때 비로소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이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계십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에게 말을 거십시오. 수고했어. 오늘도 잘 살아주고 있어. 고마워. 여기까지 잘 왔어. 사랑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챙기는 것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순을 넘은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장이 이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시간. 진정한 나 자신과 만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을 희생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기쁨으로 채우십시오. 나를 먼저 챙기는 것. 그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나 자신을 향한 사랑이고 결국 주변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를 먼저 챙기는 삶을.
그리고 그 변화를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얼굴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당신의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는 것을, 당신의 관계가 더욱 건강해지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짧은 명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셔도 좋고 부드럽게 뜨고 계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들숨에는 평화를, 날숨에는 긴장을 내보냅니다. 이제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나는 충분히 많은 것을 해왔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 천천히 숨을 쉬면서 이 말들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도록 하십시오. 준비되시면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화롭고 기쁘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감사합니다.